예, 맞습니다. 어, 재수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뭐 그 모든 것들 다 떠나서 이제 입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환경도 되게 중요하지만 환경을 이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뭐 개인의 노력도 있고 개인의 의지도 있고 뭐 이렇게 환경을 이기는 노력들이 있어서 그 노력의 이제 첫 출발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첫 출발에 대한 거를 제가 PT로는 한 2장 정도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그 첫 출발을 굉장히 잘 하고 또 잘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해 환경에 대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상위권일수록 이제 재수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저는 2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실패 원인 분석에서 시작을 할 때 더 중요한 거는 특히, 음, 강남 하이퍼 정도에 오는 친구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했다는 게 인정한다는 거는 내가 운이 나빠서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둘러싼 환경에 문제가 있어 다시 한다든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실패했다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에 따르면 애들도 저걸 알아요. 저걸 아는데 어, 뭐 수치상으로 딱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60% 이상 되는 아이들, 최소 60%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올해도 실패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는 실패를 하지 않았다. 단지 어떤 부분에 뭐 운이 안 좋았다거나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거나 그래서 다시 하는 거지, 실패해서 다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패라는 거는 좀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실패를 인정하는 게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거다, 앞으로도 실패할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공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실패를 한 원인 A, B, C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A, B, C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내가 생각하면 이 반 A, 반 B, 반 C를 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 B, C가 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 ABC를 똑같이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성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ABC로 하면 실패하더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고3과 가장 큰 차이거든요. 고3은 ABC를 하면 실패하더라라는 경험을 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ABC를 그대로 해서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재수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학생들도 꽤 와 있는데, 학생들이 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실패했다는 거를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성공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진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계열에 재수학원이 되게 많아요. 혹시 아세요? 네, 저희 계열에 재수학원이 되게 많아요. 뭐 여기만 해도, 강남에만 해도 3개가 있어요. 여기 골목 건너가면 앤서가 있고, 그리고 여기 그 큰 길 건너가면 강남하이프 의대관이 있어요. 여긴 본원이고. 그러니까 근데 각 지역에 가면 청솔학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수종합반이라고 하는 것만 저희가 브랜드를 4개를 갖고 있어요. 그 4개를 갖고 있고, 그게 또 기숙학원도 있고. 근데 그 많은 학원들의 모두 공통된 핵심 기조는, 우리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게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원인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수를 시작할 때 전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있는 실패에 대한 인정이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을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이 방법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가족이 다 모여서 내년 이맘때 어떤 모습이면 재수를 성공했다고 할 건지 다 한 번씩들 말씀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 이맘때 어떤 상황이면 재수를 성공했다고 판단할 건지인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어느 대학 이상을 가야 성공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작년에 너무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올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한다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6시간 이상 수능 공부를 하면 나는 재수 성공했다고 할 거야. 하루도 빠짐없이. 그럼 그게 성공의 목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성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수를 해서 성공한다고 했을 때 그 성공을 규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의 기준을 확립을 해 놓는 거죠. 이건 가족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형이 재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내 이 손해를 보상하려면 형이 어디까지는 가야 돼. 이렇게 하고 규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공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저런 기준이 명확하면 그만큼 동기가 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 경험상 재수하면 성적 많이 올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시냐면 지금 요 정도를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으로 요 정도를 갈 수 있는데 목표가 요 정도를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모의고사 하면 성적이 제가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 모의고사 성적을 막 받다 보면 목표가 갑자기 이걸로 바뀌어요. 근데 수능은 그냥 전년도보단 나아서 여기를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네.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여기를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목표가 여기였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가지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했는데 수능은 여기를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갔어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실패했다 그래요. 왜? 이게 목표가 아니고 이게 목표였으니까 중간에. 근데 이 되게 한간 소리로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대학을 왜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한국 사회에서의 대학이 아직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성공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학을 가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서 여기를 갔다는 것이 실패라고 규정 짓고 그 다음 활동을 하는 거랑 이걸 성공이라고 규정 짓고 그 다음 활동을 하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음 도전을 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하면 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을 명확하게 적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들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아이들이 성공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있으니까 부탁을 하면 어느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인데 학원을 가서 처음 2주나 3주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80% 정도만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6시간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혼자서. 그럼 6시간을 공부하는 거에 80%. 그러니까 4시간 반 정도를 목표로 삼으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제가 써놨잖아요. 재수생한테 제일 중요한 건 성취감입니다. 이게 어머니 아버님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애들이 재수를 할 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9번 떨어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수시 6번, 정시 3번 이렇게 9번 떨어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9번을
3개월 만에 떨어지거든요. 3개월 만에 9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시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성공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게 제일 필요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뭘 해야 되냐? 나는 할 수 있는 놈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80%의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요. 처음 두세 주 동안 공부가 엄청 잘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세 주 동안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실천했어. 그래서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애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수생들이 해야 된다는 강박만 있지 이게 뭔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점의 80%만 처음에 2, 3주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한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성공의 기준을 정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두 가지 전제가 무조건 충족이 돼야 된다. 실패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했다고 판단할 것인지. 그래서 성공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거. 근데 그 성공에 대한 규정을 할 때 제가 여기 밑에다 써놨잖아요. 그 성공이 가능하면 실패 원인에 출발하면 조금 더 좋겠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이고 이게 왜 그게 안 돼 있지? 애니메이션이 안 돼 있구나. 내가 고친다는 게 또 뭐. 제가 만난 대부분의 친구들은 요 세 가지 이유를 들거든요. 너 왜 실패한 것 같니? 그러면 이 세 가지 수능을 못 봐서 수시에 떨어져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저거를 제가 X를 해놨잖아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저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런 식의 이유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못 봐서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수능을 못 봤으니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거밖에 없거든요. 열심히처럼 추상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의 구조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 수능을 못 봤잖아요. 그럼 수능을 못 봤으면 못 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못 본 이유가 나와야 돼요. 학습의 양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을 거고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것만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로부터는 올해 균형된 학습 과정을 해야 될 거고 여기부터는 학습의 양을 늘려야 될 거고 뭐 이런 식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학부모님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염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걸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염증이 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염증이 나타나는 거냐면 재수학원에 있으면 상담을 오시잖아요. 오늘도 아까 원장님이 뭐 끝나고 나면 상담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하러 오시면 거의 대부분 똑같은 거 물어보시거든요. 뭐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상담을 오셔가지고. 첫째, 작년 애들 잘 갔나요? 둘째, 이 학원의 선생님이 좋은가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흔히 드는데 과일 장사가 손님이 와가지고 이 집 사과는 맛있나요? 라고 물으면 과일 장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맛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좋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좋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라는 거죠. 작년에 여기 다닌 애들 잘 갔나요? 그러면 잘 갔다 그래요? 못 갔다 그래요? 잘 갔다고 하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최초합 발표만 났죠, 정시가. 그리고 10날까지 등록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뒤에 추합이 날 거잖아요. 그럼 정시 결과는 누가 최초합으로 원서를 씁니까? 추합으로 원서를 쓰지. 서울대를 제외하면. 서울대나 상위권 의대를 제외하면 다 추합으로 원서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셔가지고 입시 결과를 들으시는 게 정시 결과예요? 수시 결과예요? 수시 결과 들으시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그렇지 않나요? 정시 결과 못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정시 결과 좋아. 그럼 기분은 좋지. 근데 모집엔 도움이 안 돼. 근데도 다들 생각하시는 건 재수생이니까 정시로 가야 된다잖아.
정시로 가야 되는데 수시 결과로 그 학원을 결정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고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애가 수능을 못 봤는데 그 이유가 학습 시간이 부족해서다. 그러면 학원 가서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여기는 공부를 얼마나 시켜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특정 과목만 하다가 망했어. 그러면 학원에 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균형감을 어떻게 확보시켜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학원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시에 다 떨어져서 다시 해요. 그러면 수시에 다 떨어져 다시 하는 이유가 전략의 부재일 수도 있지만 수시 경쟁력 판단을 잘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수시 경쟁력 판단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가셔서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우리의 수시 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있나요? 장치는 뭐가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학생부도 볼 거고 학생부를 봤을 때 지난 경험들을 토대로 얘가 여기를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학원과 아, 수시 저희도 씁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학원들 중에서 더 그래도 신뢰가 가는 학원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셔야 그 학원이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시는 거지. 그냥 대학 잘 보내야 하나 이렇게 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데 저걸 혼자 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 상담하시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가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학습에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학원이 보기에는 어떠냐, 우리 애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냐. 근데 거기에 대답을 못하는 학원이면 보내지 마셔야죠. 근데 그 친구랑 얘기를 몇 마디 하면서 아, 이 친구는 이런 부분이 문제겠네요. 그럼 우리 학원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학원이 있고 그냥 아, 들어와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런 학원이 있을 거고. 그럼 어디를 보내야 되는지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와야 되는 게 학원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 애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선택을 하고 열심히 안 해서 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애가 일반고를 간 게 입시에 실패다. 아니요. 일반고를 선택해서 입시에 실패하지 않아요. 내신 따러 일반고 갔는데 내신을 못 따서 실패하는 거지. 진짜 냉정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특목 자사고를 가서 실패했어요? 아니잖아요. 특목 자사고를 왜 갔어요? 활동을 많이 하러 갔는데 우리 애가 활동하는 걸 싫어해서 실패한 거잖아요. 혹은 경쟁을 좋은 놈들과 경쟁하면 우리 애도 같이 좋아지겠거니 하고 특목 자사를 보냈는데 우리 애가 경쟁 자체를 싫어해서 실패한 거지. 특목 자사고를 가서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학원을 가서 성공하고 어느 학원을 가서 실패하지 않아요. 그 학원을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가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인 것들은 반드시 그 다음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행위로 이어질 수 없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표 대학이 있어요. 목표 대학이 있는 거 좋죠. 목표 대학이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저 목표 대학을 말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야, 너는 목표 어디야? 근데 얘가 말을 못해요. 그냥 좋은 데 가면 된대. 그럼 걔가 거길 가겠습니까? 남한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목표를 어떻게 이룹니까? 목표를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 경험상 하나밖에 없어요. 지가 생각해도 너무 멀리 있거든. 그런 말을 못해요. 근데 재수를 한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안 된다 그래도 나는 된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무슨 목표를 이룹니까?
그럼 그 친구들한테 100번 양보해가지고 야, 너 목표 어디야? 있기는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야, 그러면 너 그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그 친구들이 하는 대답은요. 대체로 잘 뭐 이런 거예요. 열심히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목표를 이룹니까? 목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가고 싶은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딜 갈 수 있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과 지금 갈 수 있는 대학 사이에 몇 문제가 차이가 나는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8문제 차이가 난다. 근데 8문제를 국어에서 2문제, 수학에서 1문제, 뭐 탐구에서 5문제를 더 맞히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국어에서 2문제를 어디서 맞출 건지도 나와야 돼요. 독서에서 1문제 맞히고 문법에서 1문제 더 맞춰서 난 2문제 더 맞히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학원 들어와서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하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시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지났지만 보통 저희가 조기 선발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표 나오기 전에부터나 혹은 성적표 나오자마자 이제 다시 하는 일찍 다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모집 설명할 때 제가 꼭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원서 쓰고 오라. 왜 원서를 쓰고 와야 되냐면 원서를 써봐야 자기가 어디 가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 얼만큼 격차가 있는지를 안다고. 그리고 엄청 분하거든요. 엄청 슬프고 그 분하고 슬픈 만큼만 공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진짜 간사해가지고 딱 그때 방에 처박혀가지고 울고 짜증내고 욕하고 했던 만큼만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현재 위치가 어딘지 아는 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학원에 상담을 가셔갖고 재수 시작하면서 상담 가셔가지고 이런 거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잘 안 돼 있으시면 지금 우리의 성적이면 어딜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 보내고 싶은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얼마를 더 맞추면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되고 이런 거에 대답할 수 있는 학원을 보내셔야지. 그래야 걔를 뭘 공부를 시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학원이 그런 데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목표들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걸 쭉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잘 보시면 재수는 왜 두려운가인데 보통 재수가 두려운 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제도가 변하기 때문에.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도가 변해서 재수가 두려운 겁니까? 제도가 변했을 때 재수생한테 불리해서 재수가 두려운 겁니까? 재수생한테 불리해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재수생한테 불리한 건가를 보세요. 수능 체제의 변화가 재수생에게 불리한 건가? 수능 체제의 변화는 그 번호로 돼 있는 큰 3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공통과 선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문과 그래서 문과 등급이 불안정하다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되고 사과탐 자율선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과탐 자율선택으로 바뀐다는 건 뭐 어떤 거냐면 원래는 4교시 시험을 볼 때 한국사 필수로 보고 그 다음에 사탐 과탐을 사탐 9과목 중에서 2과목 과탐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돼 있었어요. 2021학년도까지. 근데 2022학년도부터는 사과탐 17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4교시에 수능 원서 접수할 때 4교시를 마킹하고 사회탐구랑 과학탐구 마킹을 한 다음에 옆에서 과목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요 칸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과탐 선택하는 칸이. 그냥 17개가 쫙 펼쳐져 있고 거기서 2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하는 조합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사탐 둘, 과탐 둘만 있었는데 이제 사탐 둘, 과탐 둘,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조합도 생긴다.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연계가 있다면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조합은 대학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의 거의 대부분이 과탐 2개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자연계열 오려면 과탐 2개를 해야만 올 수 있어라고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탐 2개 하셔야 될 거고, 인문계열 친구들이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하는 수는 굉장히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습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사탐 100분위가 불안정하니까 과탐을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사탐 100분이 불안정하지만 사탐 열심히 해서 만점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걸 과탐을 해서 다른 학습량 자체에 쫓기면서 뭔가를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문과가 수학에서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학을 문과와 이과가 같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수학이니까 당연히 이과가 잘할 거라는 피상적인 생각이 있고, 그러면 그만큼 밀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납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앞에 11시부터 설명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22학년도 인문계열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그걸 하다가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 막 저한테 화내지 말라고, 야단치지 말라고 막 그러셨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2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서울대는 인문계 서울대와 자연계 서울대가 위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문계 서울대와 자연계 서울대. 인문계 서울대는 더 위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자연계 서울대는요, 더 위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이거를 제가 다르게 설명을 드릴까요? 혹시 자연계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뭘 보셔야 되냐면, 올해 인문계열의 서울대의 정시 확정 인원과 정시 계획 인원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고, 인문계 학부모님들도 반드시 2021학년도에 자연계열의 서울대의 계획 인원과 확정 인원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흔히 넘어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수시 미등록 인원이 정시로 넘어오잖아요. 그 2월 인원이라고 하는데 넘어온단 말이에요. 서울대 인문계열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즉 20명 뽑는다고 계획을 했으면 그냥 20명 뽑습니다. 근데 자연계열은 20명 뽑는다고 했다가 25명에 30명 뽑는단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연계 서울대가 최고 대학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즉 서울대를 붙고 딴 데를 가는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연계는. 그러니까 걔들이 등록을 안 하니까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올해 2021학년도에 역대 최저였고, 그 넘어오는 인원이, 그건 서울대 직윤의 최저가 세계 3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넘어온 수가 적었던 거예요. 재작년까지 2020학년도까지 100명이 넘는 인원이 넘어옵니다. 자연계. 그 100명이 별로 이렇게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 서울대 총 선발 인원이 7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계획 인원이, 정시 계획 인원이. 근데 자연계만 100명 넘게 넘어온다고요. 확정 인원 때. 근데 인문계는 줄어요. 인문계 경영 같은 거는 줍니다. 정시 선발 인원이. 왜냐하면 동점자 붙이다 보면 정원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위상이 다르다고요. 서울대의 위상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연계 애들이 통합이 됐으니까 인문계로 넘어와서 수학을 잘 받는 놈들이 넘어와서 인문계 애들이 대학 가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그 시장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넘어와서 연대 인문계열을 갈 수 있는 자연계면 의대를 갈 수 있을 건데 걔가 연대 인문계를 왜 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연대 인문계열은 미적 기하하는 애들이 넘어오는 거라고요? 확통애들끼리 싸우는 거라고요? 확통애들끼리 싸우는 걸 거예요. 사탐 선택자끼리 싸우는 걸 거라고요. 그러면 통합에 돼 있는 점수로 하는 게 아니고 얘네만 빼갖고 얘 위치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문과끼리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문계가 불리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인문계가 불리하다는 건 자연계랑 붙었을 때 불리한 거지. 인문계끼리 경쟁할 때는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작년이랑.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수학을 인문계끼리 경쟁을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저게 통합되면서 2등급을 받는 애가 생길 수 있어요. 일부.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대학 갈 때 정시로 갈 때 등급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수시 수능 최저만 필요한데 수시 수능 최저에서 인문계열은 최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연계열 의대처럼 4개합 5 이런 데 없습니다. 제일 센 게 3개합 5입니다. 그럼 3개합 5면 영어 1등급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이 바뀌어서 국어와 수학의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계가 돼서 과목별 유불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목별 유불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적 선택한 애랑 기하 선택한 애가 있을 때 기하 선택한 애가 유리하거나 미적 선택한 애가 유리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다 설명드리고 나면 반박이 하나가 나와요. 뭐 어떤 반박이 나오냐면 올해 고3들은 저걸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알았을 것 같습니까? 저걸 최근은 아니죠. 네. 올해 고3들은 저거 중3부터 알았어요. 중3 때부터 저렇게 바뀌는 거. 그럼 올해 재수생은 언제 알았습니까? 얼마 전에 알았잖아요. 재수할 생각이 없었으면 저걸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에 알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이 미치게 되냐? 야, 고3들은 예전부터 알았으니까 저거를 이미 대비가 됐을 거고 우리는 지금 알았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보세요. 1년 전 이맘때 우리 애가 수능 준비 정도가 어땠던 것 같습니까? 아니 고3들이 수능이 저렇게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아, 우리 애는 열심히 안 하는데 걔들은 열심히 했어요? 아닙니다. 걔들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적어도 탐구는 했잖아. 재수생은 탐구는 했잖아요. 탐구는. 그게 고3에 비해서 얼마나 큰 장점인데. 이게 왜 불리합니까 도대체. 그럼 이제 또 얘기하셔야지. 우리의 탐구 바꿀 건데. 그럼 탐구를 2과목 다 바꿉니까? 보통 한 과목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바꾸더라도? 그러면 그 한 과목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갖는 장점이 얼마나 큰데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시는 어렵대요. 재수생은 정시로 가야 되는데 정시는 어렵대. 정시는 어렵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는 당연히 대답을 제가 부탁드려도 대답 안 하실 거니까. 그리고 원래 모집 설명회 오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대답 요구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일단 이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시와 정시 중에 어떤 게 더 잔인하고 어려운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떤 게 더 잔인하고 어려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평소에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을 때 수시와 정시 중에 어떤 게 더 잔인하고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정시가 더 잔인하고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정시가 더 잔인하고 어려운 이유는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잔인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잔인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냐. 수시는 우리 아이 경쟁력을 희망하는 수준에 맞춰서 쓰는 거고요. 대학을 희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 경쟁력을 희망하는 수준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원서를 쓰는 거고요. 정시는 우리의 현실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는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인데 그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 지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상상해서 원서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정시는 눈앞에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 그럼 이 현실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는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렇게 쓰시면 떨어집니다. 위험하시니까 다른 거를 고려해 보시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그래도 쓸게요 라고.
정시는 그래도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때요? 여기 오늘 변수가 좀 많은데 올해. 그럼 대부분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가야 돼요. 이게 수시와 정시의 그런 인식의 차이예요. 아니 우리 애가 소개팅을 나가서 차여서 왔는데 왜 차였는지 이유를 모르는 경우랑 그 소개팅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애가 수준이 낮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잔인합니까? 저는 갔다 왔는데 이유도 모르는 게 훨씬 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자는 후자에 따르는 대안을 찾을 수 있지만 전자는 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가 훨씬 더 어렵고 잔인하다. 잔인한 거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잔인한 거지 정시가 잔인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인원이 늘잖아요. 이 인원이 적은 인원 같습니까? 많이 느는 거지. 이게 지금 몇 명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3,000명이 넘거든요. 서울시 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 3,000명이 넘게 늘어요. 정시 계획 인원이.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학이 4년제 대학이 이 모집을 하는 4년제 대학이 198개가 있어요. 198개 대학 기준으로 5,200명이 늘어요. 수능 위주 전형이 5,200명이 늡니다. 5,200명이 느는데 이 15개 대학, 이 15개 대학에 3,000명이 늡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98개 대학을 다 합쳐도 5,200명밖에 안 느는데 15개 대학은 3,000 몇백 명이 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상위권을 중심으로 다 뭐에 있다는 거예요. 상위권을 중심으로 정시가 늘어나는, 수능 위주가 늘어나는 게 상위권 중심으로 다 국한돼 있다는 거죠. 이게 상위권이 아니면 절대 못 늘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학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애들을 다 모집하는 거거든요. 학년과 계속 주니까 애들 모집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시까지 가면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시까지 안 가고 일단 수시에서 뭐 해놔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들은 정시까지 가도 애들이 뭐 하고 싶어하는 대학이니까,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니까 정시까지 가도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시가 늘어나는 건 상위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을 되게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3년간 이걸 4년, 5년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3년간 정시 경쟁률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최근 5년, 3년간 이걸 5년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라 했죠. 계속 정시 경쟁률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고대 역사상 최초로 4대 1이 안 됐습니다.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이. 2019학년도 연대 고대 경쟁률은 5대 1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4대 1이 안 됩니다. 그건 수능을 경쟁력으로 갖고 원서를 쓸 놈이 그만큼 뭐 한다는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올해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의대 중에 메이저 의대라는 의대가 있거든요. 5개 의대를 꼽습니다. 인문계 학부모님들도 그냥 들어보세요. 이 5개 의대가 있는데 서울대, 연대, 뭐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 이렇게 5개 의대를 메이저 의대라고 부릅니다. 이 메이저 의대가 경쟁률도 올랐고 총 지원자도 늘었어요. 되셨어요? 그러면 애들이 안정 지원한 거예요? 상향 지원한 거야? 상향 지원한 거 아니에요? 메이저 의대를 경쟁률을 늘릴 정도로 안정 지원하는 애들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대를 보통 4그룹으로 나누거든요. 메이저 의대가 있고 주요 의대라고 불리는 의대들이 있고 지방 국립의대가 있고 지방 사립의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4개 부류로 나눌 때 메이저 의대만 경쟁률과 지원 인원이 늘었고요.
나머지 3개 그룹은 전부 다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지원 인원도 떨어지고. 근데 더 웃긴 건 치대가 경쟁률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게 자연계약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치대가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근데 올해 정시 경쟁률은 엄청 올랐어요. 그럼 치대에 어떤 이슈가 있는 겁니까? 애들이 하향 안정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하향 안정 지원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의대가 떨어지고 치대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의대의 경쟁률 하락은 지방사립대 의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심지어 지역 인재는 형편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뭐라고 보냐면 수능 성적의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를 수 있는 놈은 최대한 지를 수 있는 성적이 나오는 거고 아닌 놈들은 계속 내려서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간극이 비잖아요. 그럼 이 간극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성적이 나와야 이용하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학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역으로 수능 위주 선발 인원은 늘고 있잖아요. 그럼 정시가 훨씬 더 뭐해지는 겁니까?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선택과목 유불리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선택과목 유불리가 왜 의미가 없냐면 이런 이 수능 체계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 바뀌는 수능 체계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바뀌는 수능 체계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점수가 중요해요. 점수를 내는 게 중요한데 이런 다양한 뭐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공식 자체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맨 마지막에 지금 애니메이션 나왔던 저 단어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죠? 배점 비율 반영 합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배점 비율 반영 합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전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에 조정 점수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조정 점수를 만들 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이 있는데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을 동일한 수준의 아이들이 선택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바꿔 말하면 언매의 20점과 화작의 20점이 동일한 20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화작 집단이 우수한 집단이라면 20점은 가치가 없을 거고 언매 집단이 덜 우수한 집단이 20점이면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화작과 언매 점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화작과 언매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화작이 우수한 집단이라면 화작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언매 집단의 평균보다 뭐 해야 됩니까? 높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수한 집단이니까 표준 편차는 적어져야 돼요. 그걸 여기에 곱하고 더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반비례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곱하는 수가 낮아지면 더하는 수가 커지고 곱하는 수가 높아지면 더하는 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조정 점수를 만들면 이때부터는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작과 언매의 원점수가 있을 텐데 그 원점수를 조정 점수로 만들고 나면 이때부터는 그냥 화작의 몇 점, 언매의 몇 점이 아니라 그냥 조정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표준 점수를 만들고 이 표준 점수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것도 200점 만점이고 이것도 200점 만점의 표준 점수인데 둘이 합치면 400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어는 200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점 비율을 곱하고 여기다 배점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비평가에는 예비문항에는 74대 26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0.74를 곱하고 여기다 0.26을 곱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다 그냥 떠나서 어떤 A라는 애가 130, 120을 받았어요. 기억하세요? 130, 120을 받았어요. B라는 애는 120, 130을 받았어요. 되셨어요? 그럼 단순합을 하면 둘 다 250인 건 똑같죠. 근데 배점 반영 비율을 하면 130에 0.74 곱하고 120에 0.26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120에 0.74를 곱하고 여기 130에 0.26을 곱하는 거예요.
뭔지 되셨어요? 그럼 무조건 이 앞쪽 점수에 가깝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하면? 그래서 위에 계산하면 127 나오고 밑에 계산하면 123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라고요. 선택 과목을 뭘 하느냐가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대치동의 어떤 분들이 뭐 인문계가 미적을 하면 표점을 잘 받아서 미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확통해가지고 만점 받는 애가 미적하면 만점 받냐고요. 그 점수 차이는 만점일 때 나는 거예요. 만점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들으실 거니까 제가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적 집단이 확통 집단보다 우수해요. 그러면 공통 과목의 평균이 미적이 더 높고 확통이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 편차는 미적이 더 적고 확통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쓸모없는 거지. 가정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어쨌거나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점수를 받았을 때 100점을 받았어. 74점, 26점 이렇게 받았어. 그랬을 때 확통은 142가 나오고 미적은 143이 나와요. 그럼 미적이 1점 이기지.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확통 만점 받는 놈이 미적 선택하면 바로 만점 받냐고. 그래서 하나 틀렸어. 그럼 140이나 141을 받잖아요. 그럼 얘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만점 받는 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97이 두 줄이 있잖아요. 97이. 97이 두 줄 있는데 얘는 71, 26이고 얘는 74, 23인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는 공통에서 하나 틀리고 얘는 어디서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선택에서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에서 하나 틀리니까 140 나오고 미적 기준으로 선택에서 하나 틀리니까 미적 기준 14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공통 과목 점수가 높은 애가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1점은 아깝지 않으면서 왜 이 1점은 아깝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 1점이 더 아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점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 1점을 가지고 난리치냐 이거죠. 되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저런 상황이. 근데 만약에 뭐 이럴 수도 있죠. 여기서 지금 12, 11, 7, 8에 거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택 과목의 난이도 똑같아서 이거 12, 8, 12, 8이 똑같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뒤가 완전히 뭐예요 지금? 완전히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이 미적을 하는 게 뭔 유리감이 있냐 이거죠. 이 1점은요. 저 정도 점수 구간에 가면 원점수 1점이랑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서 만약에 1점이 모자라게 나온다. 국어 만점 받으면 돼요. 그럼 국어 하나 틀린 애보다 1점 이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미적 선택하고 국어 하나 틀린 애랑 확통 선택하고 국어 다 맞는 애랑 그러면 확통 선택하고 국어 다 맞는 애가 이긴다고요. 대학은 계산은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미적과 기하 중에 어떤 걸 하느냐. 기하가 만약 우수한 집단이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하가 우수한 집단일 수 있잖아요. 기하가 우수한 집단이다. 그래서 기하가 우수한 집단이면 평균이 기하가 더 높고 표준편차도 기하가 더 적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하가 유리하냐? 미적이 유리해요. 미적이 이기잖아요. 역시 1점 이기잖아요. 그럼 기하가 유리한 적은 없냐? 기하가 엄청 어려우면 돼요. 그러니까 기하가 우수한 집단인데 기하가 많이 어려우면 돼요. 그러면 이겨요. 근데 저걸 위해서 우리 애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전국을 떠돌면서 애들을 모아요. 기하 잘하는 애들을. 그리고 평가원에 가가지고 기하 어렵게 내라 그래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애가 이렇게 맞아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맞아올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기하기 때문에 이상한 애들이 기하를 선택할 수도 있어. 아, 이상한 애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특이한 애들이 기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하를 이런 놈들만 할 수도 있어요. 기하는 저런 놈들이 있거든요. 그 매니아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만 잘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공통과목 평균이 기하가 더 낮은 거죠. 근데 기하는 잘해. 뭔지 아시겠죠? 예, 저러면 저런 경우의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와요. 기하가 이겨요. 근데 다 무의미하다고요. 저 다 가정이고 저런 애들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만점에 가깝게 하되 공통 과목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화작과 엄매 똑같습니다. 화작과 엄매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화작과 엄매는 지표가 하나 더 있어요. 수학은 그렇지 않은데 화작과 엄매는 지금 예비평가 문항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수학도 문제가 있는데 수학은 진도의 완성도에 따라 그 푸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화작과 엄매는 원래 화작문으로 시험을 애들이 봐왔던 거니까 예비평가 문항에 있는 화작과 엄매를 풀어보고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흔히 떠도는 얘기처럼 뭐 해서 엄매를 선택하시면 안 되냐면 답이 똑똑 떨어지기 때문에 엄매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언어는 답이 똑똑 떨어지는 게 맞는데 언어와 매체 11문항 중에서 언어는 5문항밖에 없어요. 매체가 6문항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답이 똑똑 떨어지기 때문에 엄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매는 그나마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 화작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거든. 근데 엄매는 언어가 문법이니까 문법 공부를 하는 게 나는 그래도 좋아서 엄매를 선택해는 돼요. 근데 답이 똑똑 떨어져서 엄매를 해. 이거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에서 그거를 꼭 부탁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어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몇 문제를 더 맞춰야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냐, 그거를 학원에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됐고 늘어요 그냥. 이것도 제가 나중에 간담회를 제가 안 해도 네, 하여간 학원에 오면 애들한테, 애들이 알아야 되니까 애들한테 얘기할게요. 모르셔도 상관없고. 이거를 보세요. 자, 얘가 있어요. 얘 어때요? 성적.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도 이걸 딱 보면 어느 정도 가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요 정도 갈 수 있는. 근데 얘가 목표가 뭐, 너 목표 어디야?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야. 이 성적도 딱 보고 애가 너 지금 어디 갈 수 있어? 성대 한 대 끄트머리?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너 목표 어디야? 목표 어디예요? 그럼 몇 문제 더 맞춰야 돼? 몇 문제 더 맞춰야 돼? 그럼 수업을 어떻게 듣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국어 하나랑 과탐 하나를 더 맞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어 87을 뭐 올리고 뭐 생원이든 지원이든 하나를 더 맞춰가지고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 그 얘가 3.35%에서 1.95%가 됐잖아. 뭔지 되세요? 네, 그러면 얘가 연고대 정도 끄트머리를 가는 거거든요. 이 점수에서. 근데 얘가 의대를 가는 거야. 그럼 의대 가면 그래도 야, 의대를 가는데 수학이 88은 좀 부끄럽잖아.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 하나랑 탐구도 뭐 하나를 좀 더 맞춰가지고 만점 하나를 그래도 받아야 의대를 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수가. 그럼 0.9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의대 끝자락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너 지금 어디 갈 수 있어? 성대랑 한 대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래? 너 목표 어디야? 의대만 가면 돼요, 선생님. 저희 집안 대대로 의사라서 아무 데나 의대만 가면 돼요.
그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그래? 그럼 너 몇 문제 더 맞춰야 돼. 그럼 얘가 대답해야 된다니까요. 국어 하나, 수학 하나, 과탐 둘이요. 이래야 무슨 공부하는 목표가 생기지. 앉아가지고 너 어디 의대에 가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잘? 뭐 밤잠 안 자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실패하죠. 인문계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런 비전을 줄 수 있는 학원을 가야지. 저희 작년에 서울대 몇 명 보냈어요. 뭐 어쩌라고 서울대 몇 명 보냈는데. 서울대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 다니면 서울대 잘 갑니까?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지금 보면 얘가 인문계거든요. 2.75 이런 거 보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75% 정도 돼요. 그럼 얘가 지금 중대 정도의 끄트머리 걸리거든요. 2.75%면. 근데 얘가 뭐 수학 한 문제랑 탐구 한 문제를 더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맞춰가지고 1.3%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 학령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1.3% 정도 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성대 한 대가 걸린단 말이에요. 1.3% 정도 되면. 근데 얘가 목표가 뭐 연고대다. 그러면 이게 성적으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가겠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수학 한 문제를 더 맞춰서 내가 이 정도 점수를 받겠다. 그럼 0.88%가 나오는 거. 그러면 연고대를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과랑 이과랑 다른 거예요. 아까 0.95% 의대 가잖아요. 근데 0.85%, 88% 지금 연고대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급이 다른 거라고요. 같은 연대 다닌다고 같은 애들이 아니라고요. 그럼 얘가 지금 중대에서 연고대 갑니다. 그러면 얘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목표를 가지고 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수학 두 문제랑 탐구 한 문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체계를 갖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원을 만들고 그 학원 안에서 시스템을 규정할 때는 이런 걸 틀로 해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에서 이제 김근 원장님께서 그래서 학원 시스템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들은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학원을 고르실 때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가시면 좀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